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어제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경제와 안보 분야에 있어서 아세안과의 협력과 연대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은 메콩 유역 5개국과의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 메콩 협력 방안을 담은 한강 메콩강 성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관련 내용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연구소, 최윤정 세종연구소 신남방협력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저희 기자가 부산 스튜디오에서 현지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자, 어젯밤 환영 만찬을 했고요. 잠시 후 10시부터 한 메콩강 위역, 한 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백스코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죠. 예, 부산 동백섬의 누리마루가 회의장이 될 텐데요. 5개국 정상들이 속속 아마 회의장에 입장을 해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 그림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먼저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센터장님, 한 메콩 정상회의, 이번이 1차 회의잖아요. 이전에는 외교 장관급 회의에서 이번엔 그 정상급으로 격상이 됐다고 그래요? 네. 정상급으로 최초로 격상이 돼서 이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콩 지역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12개 협의체를 이미 운영하고 있을 만큼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성이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첫 번째 정상회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메콩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은 5개 나라입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이 5개 나라들은요, 아세안이 고성장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나라, 연평균 6% 이상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메콩강 유역은요, 지금 아마존에 이어서 이 지구의 글로벌 허파이고 가장 오염되지 않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메콩강 유역에서 생존을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인구가 3억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은 장관급에서 이번에 이렇게 정상급으로 격상이 된 상황입니다. 정상회의가 갖는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정상회의에서는 장관급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도 좀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을 좀 다루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그 격상이 됐다는 것은 그 메콩강 유역 그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관심을 표명하는 거고요. 예. 그게 굉장히 그 국가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물론 과거 우리 정부가 메콩강 유역이라든지 아세안 국가들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그것은 경제적 이익만을 위해서 단기적인 목표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이미지가 좋은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한류의 영향과 더불어서 한국 전반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그걸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적 가치 그리고 메콩강 유역이나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 다 수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외교안보적으로 굉장히 소통의 차원으로서의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발족하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취임 이후에 특사를 아세안 국가에 파견한 것도 그러한 관심의 표명이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관급에서 할 수 있었던 그 정상급.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라고 친다면 좀 FTA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상 간에 결정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부분의 양해각서. 그리고 정상들이 움직일 때는 장관급과 다르게 또 기업 총수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부분에서의 각각의 리더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정상뿐만 아니라 이제 각계 다층적으로 이제 그 리더들이 카운터파트들이 모여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어떤 양해서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협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격상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이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 10시부터 이제 한 메콩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방금 전에 태국의 프라유트 찬오찬 태국 총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 촬영을 하고요. 정상 라운지로 이동하는 모습 잠시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자, 태국 얘기 좀 잠깐 할까요? 이게 한류가 굉장히 많이 열풍을 불고 있는 곳이고요. 네, 또 맞습니다. 과거에 한국 전쟁과도 인연이 있고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사실 이제 한국전쟁을 발발했을 때
미국에 이어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류 열풍의 원조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태국에 특히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태국은 4차 산업혁명을 앞으로 국가 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의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2위 경제 대국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만큼 또 경제 규모도 우리나라가 또 함께 협력을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아세안에 진출했을 때 태국을 교두보로 삼았을 만큼 자체로 경제 규모도 크고요. 여러 아세안 나라로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정학적 위치도 갖고 있고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예. 지금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훈센 총리는 이번에 못 왔고요. 예. 장모가 부총리. 예. 몸이 불편해서 못 왔고요. 예. 외교장관이 왔죠. 예. 네. 그 캄보디아도 사실은 내전에 아픔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한국과의 관계 개선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실은 이제 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진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아세안에서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가 캄보디아입니다. 총 16개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 5개국을 일일이 뭐 나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번에 의미가 많이 있다는 것들은 각국이 갖고 있는 방금 우리 저희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성장 잠재력 글쎄요 그걸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건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늦은 감이 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동남아 지역에 출장을 가보면 라오스나 미얀마, 베트남 이쪽을 가보면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성장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그 분위기가 다른데요. 뭐 라오스나 미얀마 한번 이런 데를 가보면 아직까지 좀 그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인프라 협력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진시할 부분이 많은데 이제 길을 돌아다니 보면 대부분이 이제 일본차라든지 그리고 중국계 어떤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후발주자고 아무래도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가진 경제 규모의 어떤 그 한계를 보여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제 그 중국과 일본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그 국가들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3P라는 그 정책으로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제 그 문 대통령과 이제 아세안 국가들이 부산 선언을 했던 사람 중심 공동체, 상생 번영, 평화로운 동아시 공동체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가장 여기서 그 동남아 국가들, 메콩강 국가들에게 호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상생 번영, 사람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이 어떤 경제적 이득,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 국가 간의 어떤 차별 이런 부분에서 뭔가 열등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랑 역할을 하면서 그런 그 뭐랄까요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외교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중국과 일본보다는 자본의 규모라든지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크기는 작지만 그래도 그 나라들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백공격 위협 국가라든지 아세안 국가들이 뭔가 자신들의 성장 모델을 삼기에는 너무 간극이 크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 선진국을 갔기 때문에 국가의 일본이라는 국가의 경제 성장의 과정을 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뭔가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괴리가 크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가진 메리트가 있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이제 정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교훈을 삼기 어렵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세안 국가 그리고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우리의 어떤 정치적 발전 경험 그리고 경제적 발전 경험을 봐서 자신들도 한국처럼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교집합을 찾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과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정상들이 속속 도착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악수를 하면서 맞이를 하는 모습 저희가 계속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정상, 캄보디아는 외교장관이 대신 참석을 해서 입장을 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고요. 아직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은 도착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한반도에 이제 굉장히 좀 격변의 시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끝으로 오늘 또 이렇게 1차 한 메콩 정상회의를 하게 되는 건데 아세안과의 관계 협력에 있어서도 오늘 이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시작해서 이 기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민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요. 사실 이제 메콩강 유역국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아세안 입장에서도요. 일본은 따라가기에는 너무 간극이 크고 짧은 기간 동안에 압축 경제 성장을 한 한국의 모델이 가장 아세안 국가들이 따라하고 싶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1월에 한 아세안 정상회의 가셨을 때 메콩강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의 기적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 이번에 한 메콩 공동 선언을 하신다라는 메시지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굉장히 큰 희망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세 번째 하게 되는데요. 한아세안 대화 상대국 수립 30주년을 기념해서 갖게 되는 회의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보다 사실은 아세안에 먼저 진출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 대화 상대국 지위를 10여 년 전에 먼저 우리보다 취득을 했는데 특별 정상회의를 2번밖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과 특별 정상회의를 3번 개최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처음입니다. 예. 어제 환영 만찬이 있었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 캄보디아 이 메콩강 5개국들 다 북한과 수교가 된 나라예요. 어제 만찬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다고 그래요. 남북과 메콩 정상이 함께 식사하는 나라 오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만큼 북한과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쓸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외교안보적으로도 이제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메콩 유역 국가라든지 아세안 국가들이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과 이제 북한의 의중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의견을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또 다른 소통의 장이 되는 거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메콩강 유역 국가 중에 가장 큰 국가가 이제 태국하고 베트남인데 베트남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어떤 외교 전쟁 기조를 사용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거기에 굉장히 좀 안락하게 편안하게 이제 교두로 삼고 있는 국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방문했을 때 이제 정상회담을 하면서 식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교류도 있고 외교적으로도 여전히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안하게 여기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국가들이거든요. 예. 그럴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메콩강 유역 국가들에게 적극적인 전달하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지지를 얻고요. 그래서 그 국가들이 북한에 우리 입장을 전해주고 설득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한 메콩 정상회의 후에 한강 그리고 메콩강 선언을 채택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담길 내용들도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궁금한데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지금 부족한 것들, 인프라, 그다음에 어떤 ICT, 사이버 안보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협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담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잠깐 예. 화면을 이야기 좀 설명을 드릴까. 방금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이 도착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 악수를 하고 있는 장면 보고 계시는데요. 선생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글쎄요, 이 국가 정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국가고문이라는 직책이 좀 낯설기는 한데요. 그만큼 더 미얀마에서 어떤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 참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미얀마에 사실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위치는 굉장히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요 정부 부처의 보직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임명을 하고 있고요. 직접 다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에게 다행인 것은 아웅산 수치 여사가 굉장히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프로젝트 K 한국 연수 요청 이런 것들을 했고요. 이 전에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정상 회담을 했을 때도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가져올 수 있도록 어떤 우리나라의 KDI 같은 미얀마 개발 연수원 MDI를 유치해 달라든지 이런 식의 요청이 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예, 어제 또 오늘 이 정상 간의 회의에 앞서서 어제 미얀마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양자 회담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얀마 달라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인프라 협력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서로 협력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수산 협력 그리고 직업 교육 협력 그리고
환경협력 확대에 관련된 양해각서도 각각 체결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예. 자, 잠시 후 10시부터 정상회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부대 행사도 있습니다. 한메콩 생물 다양성 협력 특별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상들이 아마 회의를 마치고 같이 관람도 할 것 같고요.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까 전에 센터장님께서 한광 메콩강 선언 채택 어떤 내용이 담길 건가 잠깐 말씀을 하다 말으셨는데 일단 관심사 그리고 주력 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한국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메콩강 유역에서는요. 가장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생물 다양성 보존, 예. 그다음에 수자원, 품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될 거고요. 예. 또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와 메콩,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협력은 커다란 이 동아시아에서의 협력의 그 틀 안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핵심적인 대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나라와 지금 가장 협력을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메콩 지역에서의 협력이다라고 6월 30일에 한미 정상간 만남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메콩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틀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협력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5개국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이번에 참석한 정상들의 면면도 저희들이 보여드렸는데 같은 회의가 이렇게 연속해서 열리잖아요. 그 자체에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일단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2년 반 동안 많은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정말로 공을 많이 들였고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좀 그 일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까? 저희 국립외교원에서도 인도 아세안 센터에 있어가지고 거기 센터 계신 뭐 센터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뭐라고 할까요? 거기 근무하는 분들을 연구원이나 교수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하도 그쪽에 계속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협력을 하고 또 부대 행사를 해서 이제 북카페라든지 모든 전국적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저희가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사이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일에 거쳐가지고 거의 막 그 숨가쁜 외교일정 아니겠습니까? 예. 10개국 모두 정상, 9개국 정상과 그다음에 외교장관과 이제 그 양자회담을 다 하고요. 그에 더불어서 이제 다작 정상회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와 더불어서 이제 CEO들이 서밋도 하고 뭐 스타트업 서밋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부대 행사가 열리고요. 이 숨가쁜 외교는 전을 펼치고요. 그리고 청와대 바뀐 것처럼 물세품 경화 그리고 맞춤 의존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세안 국가들의 환심을 마음을 움직이겠다. 이렇게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국제 회의가 되고 국제 행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4강 외교에서 벗어나서 이제 외교와 통상에서 다변화. 우리가 4강 외교 그리고 경제에 있어서는 미중, 일본에 너무 치중된 그래서 그 국가들과 어떤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굉장히 공간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지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남방 정책, 그리고 신북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외교 통상의 지형을 넓히기 위한 그런 노력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취임후에 추진이 되어 왔고 이것이 중간 단계에서 좀 점검하는 그런 그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남방정 2.0이 추진이 돼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바탕,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이 시행이 돼서 그 결실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나가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는 회의고 그리고 이제 부산이라는 아무래도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교두가 될 수 있으니까 부산의 지역이 예. 그래서 그 형성됨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한국 그리고 이제 아시안 국가들 나아가 이제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신남방 정책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많이 추진해왔던 정책이거든요. 이게 어떤 것들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저희가 한반도 측면에서 보고 동아시아 측으로 좀 넓혀본다면 이제 우리 정부가 국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외교나 통상 부분에서 다변화를 추구를 하는데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한반도고 한반도 평화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고요. 그래서 3대 원칙, 전쟁을 불용한다든지 공동의 그 안전을 보장한다든지 네. 상생 번영을 한다는 그런 한반도에서의 축이 되는 정책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
그것이 이제 그 접경으로 좀 퍼져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으로는 신남방 정책이 되는 거고요. 북방으로는 신북방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남방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아세안 국가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아세안 국가와 더불어서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통의 허브가 되고 그 태평양 지역에서 그 아시아 지역, 유라시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요충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신남방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인도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던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신남방 정책을 통해서 외교 통상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신분박 정책은 유라시아와 연결되면서 그래서 가장 부각받는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면서 유럽 국가들과 갈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교통의 어떤 허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과 에너지 부분에서의 어떤 그 다변화를 추구하고 우리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신북방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우리가 절충을 참아가지고 우리 국익을 추구해 나가고 이제 우리가 교량 국가로서 그리고 중견국으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과 국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그런 구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메콩 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개국 정상들과 함께 회담장 바로 앞에 있는 그 그림이죠. 십장생도를 보면서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낮은 칠기를 재료로 해서 만든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교수님, 저런 큰 행사 있잖아요. 양자회담이 아닌 다자 정상회담 때 의전 그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나 문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섬세하게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의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의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굉장히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역사를 굉장히 고려를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맞춤형 의전하는 거고 오늘 그 메콩강 그 정상회의에 있어서 국가들이 불국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어제 만찬에서 불교식, 사찰 음식이 중심이 돼서 준비가 됐고요. 그리고 그 나라의 특색을 고려할 수 있는 반찬이라든지 식자료도 거기서 이제 가져오고 그래서 하나하나 의미를 담아놓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준비하는 사람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쌀이고 어디에서 온 그런 식재료가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또 정상이 설명을 해주시면 그럼 그것을 의전을 받는 국가 정상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남다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소소한 것 같지만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러한 기억들이 하나하나 모여진다면 나중에 그 국가, 그 정상, 그 정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남아가지고 향후 이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회의장 앞에서 사진 촬영을 모두 마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고 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된 어떤 언급이 좀 잠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회의가 개막이 되고 나면 오늘 한 메콩 제1차 회의 정상회의가 진행이 되고 이곳에서 한강 그리고 메콩강 성명도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5개국 정상들과 하는 첫 회의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는 외교 장관급에서 머물렀던 것을 정상급으로 격상해서 오늘 첫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이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메콩 정상님들 들어보실까요? 여러 번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이제 정말 역사적인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메콩 정상 여러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인 올해 최초의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메콩 정상회의의 공동의장을 맡아주신 프라윷 총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못 오셨지만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해 주신 훈센 총리님과 함께해 주신 정상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메콩강은 위대한 어머니의 강입니다. 수많은 생물이 사랑과 어우러진 삶의 표전입니다. 캄보디아의 톤레사 호수와 베트남의 메콩 델타로 흘러들어가 쌀을 키우고 라오스의 수력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메콩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메콩강처럼 모든 것을 품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메콩은 이제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개방의 바람과 함께 시작된 메콩 협력은 하루가 다르게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로 대륙과 해양의 공동 번영을 추구한 한국의 꿈도 오래전부터 메콩의 역동성과 만났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준비하며 아세안과 상생 번영의 관계를 맺었던 한국은 이제 메콩의 특별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라 간 개발 격차를 줄여 통합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아세안과 메콩의 꿈은 곧 한국의 꿈입니다. 한 메콩 교역은 지난해 845억 불로 8년 사이에 2.4배 증가했고 투자는 38억 불로 1.7배 늘어났습니다. 인적 교류도 3배가량 증가한 700만 명에 달합니다. 메콩은 한국 ODA 자금의 20% 이상을 공유하는 핵심적인 개발 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2011년 한강선언의 채택과 함께 수단관리, 정보통신, 에너지 등으로 협력이 폭넓게 확대되었습니다. 한메콩 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비즈니스 포럼을 매년 개최하면서 우리의 협력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메콩 국가들은 연 6% 이상 고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어내며 나눔과 상호 존중의 아시아 정신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항아 문명과 인더스 문명을 연결한 문명의 중심지였고 앙코르왑, 바간, 와푸의 자부심과 아유타야 왕국, 참파 왕국의 해상무역 역사가 되살아나며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국은 메콩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메콩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올해 아시안 의장국이자 이번 또 한메콩 정상회의 공동의장 맡고 계신 태국 프라유 총리님께 모두 말씀 부탁드립니다. พระท่านนายมุนแชอินประธานาธิบดีแห่งสหรัฐเกาหลีพระท่านนายเทารุนศรีสุริต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แห่งสหรัฐประชาธิปไตยประชาชนลาวพระท่านองซานซูจีที่ปรึกษาแห่งรัฐสาธารณรัฐเมียนมา 아웅산 พระท่านนาย 수치 เหวียนซวนฟุก 미얀마 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แห่งสหรัฐ 국가고문님 สังคมนิยมเวียดนามพระท่านนายปรักสุคนรองนายกรัฐมนตรีและรัฐมนตรีว่าการกระทรวงการต่างประเทศ 웅 베트남 총리님, 프락 소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님, และท่านผู้มีเกียรติทุกท่าน 예,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해서 한메콩 정상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한메콩 공동 언론 발표도 있다고 합니다. 센터장님, 한 아세안 정상회의는 일단 폐막이 됐습니다. 뭐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시기에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에 우리들이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아까 이제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는데 2017년 11월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신남방 정책이라는 이제 커다란 외교 전략의 새로운 비전을 처음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10개국을 모두 다 방문하셨고 이제 중간을 맞고 전환점을 딱 찍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점에서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그 중간 점검을 하고 앞으로 남은 이제 후반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고 실제로 이게 이제 특별 정상회의가 제가 3번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2014년 특별 정상회의에서는 이 부대 행사가 한 15개 정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40개 정도가 되는 부대 행사가 있었고 분야도 신남방 정책이 이제 그 3가지 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사람, 공동 번영,
평화, 안보 이 세 가지 축을 모두 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40여 개의 굉장히 다채로운 그런 부대 행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과의 협력이 굉장히 어떤 이전에는 중상주의적으로 경제 중심으로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람과 문화와 평화, 외교, 안보, 번영까지 같이 아우르는 총체적인 그런 어떤 협력의 모양새를 확실하게 갖춘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세안을 정말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난 30년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30년을 굉장히 아세안과 상생 번영하는 파트너로 진짜 어떤 운명 공동체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민 교수님께서는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얻은 성과는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는 외교안보 측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외교안보 쪽에서도 이제 숨통을 좀 더 또 트이고 그다음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우군이 생겼다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자 회의라는 것도 국제부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요. 다자 회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견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양자 회의보다는 다자 회의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어떤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고 확대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강대국에 비해서 힘이 작은 중견국이라든지 약소국은 뭉쳐야지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군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과거에 제국이었지만 이제 많이 쇠퇴했는데 그래도 유엔이라든지 다른 국제 다자 무대에 가면 굉장히 목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외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군이 필요한데 이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교류가 있고 다방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어떤 아세안 국가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의 우군을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 그리고 동아시아의 안보나 외교에 있어 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우군이 생겨서 우리가 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터전이 마련됐다는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외교안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고 중국은 1대1로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분방정책,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를 서야 될지 관계의 정립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미중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신냉전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가 다시 뭉치는 그러한 신냉전이 동아시아에 펼쳐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과거의 냉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이제 그 현재의 국제 관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영내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미국도 변하고 있고요, 중국도 변하고 있고, 일본도 변하고 있고, 또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이익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좀 세워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서의 어떤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는 목표에 대해서 뚜렷한 원칙이 설립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인도태평양과 1대1로와 굉장히 절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교집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세 개가 함께 뭉쳐버리면 결합돼 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별로 우리의 원칙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변해서 분절화되고 있고요. 중국도 미국과의 경쟁에서 어떤 케이스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섬세하게 하나하나 큰 틀에서의 우리의 외교원칙이 있지만 케이스별로 우리의 국익을 확실하게 세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섰다면 그리고 방향이 섰다면 꿋꿋하게 추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지만 이제 갈팡질팡하지 않는 한국의 모습은 그게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변화하는 미중 경쟁이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직전 회의 때와 비교했을 때 부대 행사가 40여 개로 굉장히 좀 많이 늘었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교류가 늘어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류를 4강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우리 대통령의 또 의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준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효과는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네, 효과가요.
사실 이제 신남방 정책이 발족되기 이전에도 우리나라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아세안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진출 러시가 아세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남방 정책 이후에 근데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2018년 작년에 이제 통계를 기준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해외 투자를 한 데는 미국인데 그 다음으로는요 아세안이 제2위 투자국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에서 그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대표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23%인데요. 두 번째가 아세안입니다. 네, 아세안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1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입니다. 11.3%. 그다음에 이제 4위가 일본이고 7.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중의 무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 굉장히 새로운 시장으로서 아세안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세안에 대한 그 무역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해외 투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떤 숨쉴 새로운 공간, 경제 성장의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예.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또 이제 해외 건설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왜 그 메콩강 유역에서도 인프라 건설도 우리나라랑 하고 싶다. 그게 두 가지 정도가 이유가 있는데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비견될 만한 수준의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근데 그것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가성비가 높은 거죠. 저렴하면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 어떤 이제 그 패권의 어떤 야망 같은 것들을 중국이 보였고 지금도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 말씀하셨는데 아세안에서는 debt trap diplomacy라고 합니다. 부채의 늪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같이 했을 때 그 가뜩이나 GDP에서 부채 비중이 높은데 그 중국에 대한 부채 상환을 하지 못해서 예를 들면 99년 뭐 그 권리를 이양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아까 메콩 5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국까지 모두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번 정상회의에서 평화와 또 한반도 평화 정착 그 외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지를 또 당부를 했고 공동 선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의지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짐 로저스 세계적 투자가죠. 38선이 무너지면 굉장히 한국이 세계적으로 흥미진진한 곳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이후에 한반도 평화 정착, 평화 경제 구상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 저도 이제 그 동남아 아시안 국가 출장을 가서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그 브리핑을 해드리고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론합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 아시안 국가가 어떤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굉장히 좀 난감해하죠.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북미 협상이라든지 남북 관계 진전에 있어가지고 아시안 국가가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의 장이 된다든가 그래서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이 아세안 국가에서 다 열렸거든요. 싱가포르와 그리고 베트남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북유럽의 스웨덴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동남아에서는 이제 그 아세안 국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스웨덴까지 날아가는 것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깝고도 그리고 어떤 그 역사적 전통이라든지 6.25 전쟁에서의 어떤 그 모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가치 부분에서도 북한이 굉장히 좀 친밀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뒤에 서서 우리의 정책을 지지해주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이제 그 백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아세안 국가들이 그 한반도 안보상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의아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동아시아도 아시아의 일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치, 경제, 재반 분야에 있어서 이 동아시아도 자신들의 그 생활 권역이라고 어떤 그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한반도에서의 안보 상황은 아세안 국가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어떤 중국과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에서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를 우려하게 되고 경제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타격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단기적인 어떤 그러한 외교안보적인 이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우군을 확보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 한반도에 통일이 온다면 그러면 굉장히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 아세안 국가들도 참여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고 싶은 그러한 분명한 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숨기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그 윈윈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있는 것이죠. 예, 북한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사실 이번 이 한 아세안 정상회의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을 하는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었는데 지금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대화 관계를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불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개막하는 날 해안포 사격 장면을 북한이 공개를 했단 말이죠. 이건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북한이 다급한 겁니다. 이제 연말까지 북미 협상의 어떤 시한을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말 고도의 외교적인 그 셈법에 의해서 북한이 설정을 했던 아니면 시간을 그냥 그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그 정교한 외교적인 어떤 그 전략 수립 없이 세웠던 간에 어쨌든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급한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북미 협상의 진전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북미 협상에 있어가지고 도무주주라고 기대를 했던 한국이 제대로 북한 편에 서지 못하고 미국 편에 계속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불만이 극대화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평도 어떤 예전에 폭격 있었던 그러한 그 추모일에 그 부분에 이제 그 도발을 함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의미를 좀 부각시키고요. 그래서 보다 더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가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아서 이대로 가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다. 어떤 그런 경고의 의미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세안 10개국 앞으로 뭐 경제가 계속 발전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질 거고 우리의 든든한 우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 최윤정 세종연구소 신남방 협력센터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